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부터는 23단원 기업 유형 관리 부분을 새롭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동영상부터 23단원, 24단원, 25단원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이 간단히 말하면 파생상품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어떤 무슨 자산 운용사라던가 아니면 국내 아니면 해외 FRM 아니면 CFA 같은 거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 공부를 혹시 해보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깝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선도 선물, 그다음에 스왑, 옵션, 웍과 같은 파생 상품에 대한 소개 부분이 23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23단원을 포함해서 우리가 깊은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개념과 핵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 공식 나오고 수학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들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영 과목들을 수강하셨으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기업 위험관리, ERM이라고 해서 전사적 위험관리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여러 가지 위험, 이게 영어 부문별로 각각 맞닥뜨리는 위험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전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ERM, 기업 위험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개별 부서 아니면 어떤 개별 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한 것을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이제 CR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 아니면 어떤 대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서 CRO가 따로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회사가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맞닥뜨릴 수 있는 주요 위험이 다르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요런 위험들에 맞닥뜨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재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보험사들 그런 회사들은 무슨 홍수가 났어 아니면 태풍 때문에 차량이 침수됐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보험사들한테 보험 청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보험회사들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대차라던가 아니면 수출 기업들, 환율 변동 아니면 원자재 가격 변동, 이자율 변동 같은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 내부적으로 회사 직원이 무슨 회사 자금을 가지고 횡령하고 튀었어. 아니면 회사가 이거 제품 개발했는데 제품에 잘못된 게 나중에 결함이 발견됐어. 아니면 마케팅을 잘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도 있겠고요. 아니면 시장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잘 못했다던가 아니면 정부의 규제가 또 아니면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다던가 그런 위험에도 회사가 노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회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경영 환경에 경영자들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23장에서는 이 중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재회 위험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금융 위험을 어떻게 회사들이 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가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보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개인들도 실손보험, 실비보험 같은 거 들듯이 매 달 아니면 뭐 매 연마다 보험료 일정 금액 내고 어떤 보험에서 규정한 어떤 특정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 보험료 열심히 냈으니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회사도 이렇게 보험을 든다라는 것이고요. 뭐 기업이 드는 보험으로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상업 책임 보험, 그 다음에 휴업 보험, 그 다음에 요인 보험, 산재 보험, 뭐 이런 보험들이 기업이 드는 보험들이 되겠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 홍수, 테러 이런 경우에는 상업보험의 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새로 가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제 이 보험을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도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혜택이 꽤 클 것 같다. 그러면 가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떠한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10,000분의 1이야. 그리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200, 100만이야. 그러니까 100만, 1000만, 2억이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대가 평균적으로 요만큼의 확률로 요 손실이 날 수 있고 요만큼의 확률로 손실이 안 날 수 있어.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2만 달러의 손실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2만 달러보다 크면 나는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2만보다 작은 보험료를 낸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용 편익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손실 날 수 있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경우에 회사는 기업은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요 다 23단원에서는 재해 위험하고 금융 위험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금융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간히 앞에서 이 단어를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해지 혹은 해징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해지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해징이라고 ing 붙여서 해징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해징 혹은 해지라고 하고 같은 말로 immunization, 면역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금융공학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뭐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MBS라던가 뭐 CDO, CLO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다 금융공학이 만들어낸 금융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금융파생상품, 금융공학에서 만들어낸 금융파생상품들을 사거나 팔거나 함으로써 회사, 기업이 금융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것인데 옵션이라는 파생 금융 상품도 있고 선물, 선도 아니면 수합과 같은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8년, 2009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에 금융공학이 엄청 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금융공학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새로운 파생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파생 상품들을 결합시켜서
이제 회사가 기업들이 위험을 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금융공학에서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제 뒤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막 그래프가 이제 나올 텐데 이제 막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뭐 그래프에 막 숫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아시면 돼요. 자 보세요. 밀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이 회사는 밀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 연마다 밀이 흉작이 될 수도 있고 풍작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흉작이 되면 밀을 비싸게 팔 수 있겠지만 풍작이 되면 밀이 너무 많으니까 싸진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에 밀 가격의 변동에 이 회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이 오르면 이 회사는 비싼 값을 팔고 밀을 팔 수가 있는데 밀 가격이 그 해에 너무 떨어지면 밀을 막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요 수평축인 밀 가격, price with 밀이라는 거에 이제 이 회사의 밸류, 가치가 요렇게 비례하는 관계로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밀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더 비싼 밀 돈 받고 팔 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밀이 막 너무 잘 됐어. 그러면은 너무 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때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보시면 식품 가공업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식품 가공하는 업체는 밀을 구매하는 회사인데 이 경우에는 밀이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값이 너무 비싸면 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거고 밀 가격이 싸면 지금 이 회사는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밀 가격이 비싸질수록 이 회사는 손해를 보는. 왜? 이 회사는 밀을 재료로 써서 이제 그것으로 뭐 빵을 만들던 파스타 면을 만들던 하는 그런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밀이 너무 비쌀수록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밀이 비쌀수록 손해를 보는 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표현을 한 게 앞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위험 프로파일이라는 이 그래프의 이름이 위험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금융 위험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노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의 가격 혹은 이자율 변화, 뭐 요 경우에는 밀가격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회사의 기업 가치와 어떠한 관계인지, 여기처럼 이게 파지티브한 관계인지 아니면 뒤에처럼 이게 네거티브한 관계인지 그러한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위험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앞에서 밀을 생산하는 기업은 밀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밀을 구입하는 회사의 이 가공업체의 경우에는 밀 가격이 비싸질수록 재료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회사가 서로 계약을 맺는다면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밀의 날짜를 정해서 밀 생산하는 기업은 밀 가공하는 이 밀을 살려는 사람한테 내가 얼마로 밀을 나중에 팔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밀 가격이 어떻게 오르든 떨어지든 우리는 약속한 가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서로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지금 회사 가치가 밀 가격에
막 엄청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두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은 수평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밀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그냥 그대로, 밀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우리는 이미 밀 가격을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극단적으로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칭을 하긴 하더라도 위험 프로파일을 아무리 해도 완전히 수평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계속 말을 해왔던 밀 생산 기업과 밀을 재료로 쓰는 기업을 말을 해보면 매년마다 밀 수확량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그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겠어요. 수확량이 나중에 가서 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많으면 더 생산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약속에 포함이 안 된 거죠. 해칭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확량이 예상보다 적어.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밀을 얼마에 팔기로 약속, 아니면 이쪽에서는 얼마만큼을 얼마에 사기로 약속, 이걸 이미 해놓은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밀이 생산이 덜 됐어. 그러면 이 밀을 파는 사람은 계약을 지켜야 되니까 딴 사람한테 비싼 가격으로라도 밀을 사와다가 걔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완벽하게 위험 프로파일을 수평선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험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수평선으로는 못 만들더라도 해칭을 하면 어느 정도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게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3단원에서 새로 소개를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해칭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선 볼 건데, 지금 보시면 단기 노출을 해칭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현금 흐름을 해칭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장기 노출을 해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단기 노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일시적인 변동에 대한 위험 노출을 줄이는 것이 단기 노출의 해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 미국 플로리다주에 서리가 발생해서 오렌지가 생산이 덜 됐어. 그러면 오렌지 값이 엄청 오르겠지? 그럼 오렌지 주스의 가격이 엄청 오르겠지.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중동이나 그런 데에 뭔가 위험이 발생하면 그럴 때는 또 요즘과 다르게 유가가 엄청 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렇게 막 태풍이 심하거나 할 때는 목재를 생산을 또 못하니까 목재 공급이 감소해서 목재 가격이 엄청 오르고 이런 어떤 일시적인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단기 위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거나 하면 그만큼 비싸게 더 소비자한테 팔면 되는데, 회사가 물건 판매 가격을 그렇게 맘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경제 상황이 엄청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물건 값을 올리면 마켓쉐어, 지금까지 쌓아놨던 시장 점유율을 다른 회사한테 다 깎아먹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는 물건 값을 진짜 손해보면서라도 할인해서라도 팔 망정, 내가 지금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더라도 물건 값에 이거를 정가를 못 시키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무적 공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밀 생산업자는 수확이 끝나면 밀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가서 밀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단기 금융 노출을 해칭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현금 흐름을 해칭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냥 넘어갔던 거래 노출을 해칭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직접 해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기업의 어떤 사업 부문이라던가 아니면 신제품과 관련한 그 현금 흐름, 그래서 그렇게까지밖에 현금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칭하는 것, 그렇게밖에 해칭이 사실상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한 회사 안에 석유를 생산하는 부서가 있고, 그리고 석유를 사다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서 물건을 더 만들어 파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이 두 부서 다 유가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부서 유가 변동은 한 부서에는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또 다른 한 부서에는 이익을 증가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 변동은 이 회사 가치와 위험 프로파일이 수평선이 된다. 그래서 net exposure, 순 노출은 결국 거의 없게 된다, 작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 회사 안에서 유가가 오르면 한 부서는 이익을 보지만 한 부서는 손익을 보니까 이 회사 안에서 쳐보면 이렇게 땅땅해서 네팅하면, 그러니까 순 익스포저는 굉장히 작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결국은 각 부서 각각에 대해서 해칭을 하기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23.0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체적인 순 노출, 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은 장기적인 노출에 대해서 해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보시면 농업기술이 계속 진보를 하면 당연히 밀이 더 많이 생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더 싼 가격에 밀이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이니까 영구적으로 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장기 위험, 장기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 영구적인 이런 여건의 영구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금융 위험이 장기 금융 노출 아니면 경제적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그 이유가 회사 아니면 일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경제적인 이유 그 자체, 그냥 거시 경제 그 자체, 아니면 이 인류의 어떤 발전, 그런 거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해칭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 노출까지 해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가격 변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들은 어떤 파생 금융 상품이라든지 보험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금융 위험을 계속 컨트롤하려고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부분까지, 즉 23장 앞부분까지 내용을 새로 공부를 해 보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